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엔 집안에 에어컨 빵빵하게 켜고 앉아서 공포 영화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딱 좋겠죠. 그러나 저는 답답한 시어머니와 동서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가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이혼 법정을 나왔기에 저는 여러분들께 제 기막힌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이혼을 앞둔 여성입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이혼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세상에 별별 사람 다 있지만 그중 제일 답답한 사람은 저희 시어머니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편견에 사로잡힌 시어머니와 제 윗 동서들과 결혼 생활 내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서도 큰 병원에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착실하게 쌓아나가면서 병원을 물려받아 병원장까지 되신 훌륭한 분이셨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정의감도 추철한 분이셨죠. 그래서 병을 앓는 노숙자나 독거노인에게 공짜로 진료도 해주시고 평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 어머니 역시 병원 산하의 복지재단의 재단장도 하시고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오빠와 저를 낳기만 하셨지 저희를 돌봐주실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오빠는 유모의 손에서 키워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엄마 아버지 대신에 유모 아주머니가 학부모 참관을 해오셨습니다. 집안에 돈은 많고 제 부모님들은 아주 착한 분들이셨지만 저는 마음에 상실감을 안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오빠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한동안 공부도 안 하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전교 1등을 하던 오빠가 반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제 부모님께서는 오빠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 주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도 싫은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남들은 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얼마나 귀한 집 자식이길래 보호만 받고 자라났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모님의 밑에서 자라는 건 아주 축복된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 역시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공부하라는 잔소리도 들어보고 싶었고 휴일에는 부모님과 놀이공원도 같이 가서 놀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왜 유모가 대신 학부모 참관을 와야 하냐면서 어머니에게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미안해 하시면서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라이야,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주 많단다. 너는 지금 좋은 집에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 그렇지만 저 아프리카엔 하루에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 엄마가 하는 일은 그 아이들을 돕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엄마는 그 일에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도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저는 부모님께 불만을 가지는 것이 죄를 짓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평도 못하고 얌전하게 공부하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오니 오빠는 이미 의사가 되었고 아버지의 밑에서 수련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의사로서의 재능은 없었던지라 대학에서 저는 피아노 전공을 했습니다. 음악으로 유명한 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떨치고 세계 곳곳에서 연주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연주가로서 유명해지는 것은 그다지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TV와 매체에 자주 오르내리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연주회를 열더라도 자선 콘서트와 같은 남을 돕는 목적이 있는 연주회가 아니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직업이 없어도 상관없으니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도록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길만이 좋은 인생이 아니란다, 라이야. 너는 피아노에 대한 재능이 있어.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해야지. 너 하나면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삶은 큰 의미가 없단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항상 남을 돕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 오빠에게도 의료기관이 부족한 낙도로 부임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오빠는 처음에는 의사로서의 커리어도 쌓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으로 의사가 되었다면서 아버지의 뜻에 반대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오빠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대하며 절대 강요하지 않고 가끔씩 밥을 먹을 때면 한 번씩 말씀을 꺼내기만 하셨죠. 유라, 너도 네가 가진 재능을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길 바랬기 때문에 내가 성형외과는 가지 말라고 한 거야. 성형외과 하면 물론 돈은 잘 벌 수 있겠지. 하지만 평생 남을 위해 네 의술을 공짜로 펼쳐볼 기회는 없지 않겠니? 너는 의술에 재능이 있어. 그 재능을 너 한 사람의 유명세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만 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의대 시절에 오빠는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면 묵묵히 앉아서 밥만 먹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충고가 마음에 와닿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 억지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부모로서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 오빠도 군의관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면서 의료교육인이 부족한 낙도로 5년 동안의 의료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아들을 두게 되었다며 제 오빠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제가 어쩌다가 저희 시어머니 같은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걸려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역시 제 실수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매년 있는 자선 행사여서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피아노를 치고 그 수익금으로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취지의 콘서트였어요. 남편은 그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콘서트는 전국의 5개 도시에서 진행되었는데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남편이 모든 연주자의 숙소도 체크해주고 식사 배달이며 편의를 봐주는 건들에 대해 총괄 담당을 하는 팀장급 직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지방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맨 마지막으로 서울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하고 공연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꽃집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커다란 꽃바구니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꽃바구니는 아주 탐스럽고 예쁜 색색의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명 연주자도 아닌데 혹시 팬이라도 생겼나 하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카드를 열어보았습니다. 카드에는 이런 내용의 손글씨로 된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선율에 진심으로 감동한 1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당신의 아름다운 연주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1등 팬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나 기뻤지만 도무지 보낸 사람을 알 수가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저는 일단 꽃바구니를 대기실에 놓고 그날의 연주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러 돌아왔는데 남편이 대기실 앞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혹시 배달된 꽃바구니를 받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개만 겨우 끄덕였죠. 저 혹시 기억하시나요? K 이벤트 직원입니다. 이번 만남을 끝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꽃바구니를 보냈습니다. 저는 채라이 씨가 마음에 드는데 싫지 않으시면 저녁이나 함께 할까요? 네, 좋아요. 꽃바구니 너무 감사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가족 아닌 다른 분께 받은 꽃바구니예요. 남편은 제 말에 놀랐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성 연주자가 팬이 하나도 없다니 말도 안 된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의 칭찬에 점점 부끄러워져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옷을 갈아입은 후 남편은 자기가 그날 저녁을 사겠다고 했고
서울의 진짜 맛집이라며 자신있게 데려간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첫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앞에 있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식사를 즐기는 듯 했지만 저는 연주할 때보다 훨씬 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축축해지고 입이 말라서 내내 물만 마셨습니다. 파스타 맛집이었다고 하는데 무슨 맛인지 기억도 안 나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2년이 되어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사귄 지 4, 5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남편을 부모님에게 소개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어머니가 남편에 대한 첫인상은 좋은 편이었어요. 제 부모님은 저를 부잣집에 시집 보내거나 흔한 연속극에서처럼 정략 결혼을 시키려는 분들이 아니었기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범죄자가 아닌 이상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남편은 저를 남편의 가족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내심 그런 날을 기대했기 때문에 얼른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위로 형들이 둘 있어. 형들은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형수들도 다들 돈 잘 버는 의사들이거든. 그래서 어쩌면 어머니가 당신에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어릴 때부터 형들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마음이 단단해져서 어머니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됐으니까. 난 괜찮아요. 어차피 학력이나 능력만으로 나의 자존감이 형성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중에 아버님, 어머님 생각을 내가 바꿔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남편은 한껏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 자신만만한 말을 했겠죠. 과연 직접 만나본 시어머니는 외모부터가 만만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쭉 찢어진 눈과 뾰족한 턱은 마치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왕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네가 우리 막내랑 사귀는 애니? 이름이 체라히? 아유, 부르기도 힘드네. 아버님이 병원을 하시면 그래도 돈은 잘 벌긴 했겠네. 그런데 우리 첫째랑 둘째 며느리도 의사들이야. 우리 집안도 절대 꿀리는 건 없어. 얍잡아 볼 생각 하지도 마라. 엄마, 또 그렇게 집안 따지고 재력 따지고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런 데만 집착하면 정말 천박해 보여요. 뭐? 따질 건 따져야지. 너도 그렇지. 명문대 나와서 겨우 이벤트 회사나 다니고. 그러니 선자리가 하나도 안 들어왔던 거 아니야. 그런데 라이 넌 직업이 뭐니? 특별한 직업은 없고 자선 콘서트만 다니면서 피아노 연주를 해줘요. 수익금은 모두 불우이웃 돕기나 아프리카에 기부를 하고요. 어머니가 그런 쪽으로 재단 사업을 하셔서요. 아니, 그럼 넌 개인 수입이 아예 없다는 말이니? 나이도 28이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아직도 부모님한테 기대서 살고 있다니 말도 안 된다. 넌 어떻게 이런 애를 결혼 상대로 데리고 왔니? 라이 씨가 어때서요? 마음이 따뜻하니 무상으로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도 라이 씨 한 사람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결혼을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아니면 저 어머니랑 영 끊을 거예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막말에 화가 나서 제 손을 잡아 끌고 본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불쾌했을 거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하신 말씀일 거라고, 살다 보면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날도 있을 거라고 남편에게 위로처럼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당신 부모님 같은 분들 밑에서 자랐으니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겠지. 내 욕심만으로 당신을 우리 집 같은 시월드에 끌고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어쩌겠어. 웬만하면 우리 본가랑은 친하게 지내지 않는 선에서 내가 당신 보호해줄게.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당신 집 식구들도 결혼하면 다 한 가족이죠.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결혼하면 시부모님께 정성 다해서 그런 편견쯤은 꼭 깨드릴게요. 저는 자신 있게 남편에게 장담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장담을 함부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남편은 그런 제 손을 잡으면서 꼭 자기가 보호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시아버님은 저를 이해해 주셨고 며느리의 그런 마음 씀씀이가 마음에 든다며 막내 아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형님들 역시 직업도 없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각자 한마디씩 했지만 저는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면 직업을 가져야지. 아무리 착해도 그렇지. 그거 동선의 엄마한테 착취당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집이 부자라도 그렇지.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에서 공부를 못했으니까 뭐 도피성 유학이라도 간 거 아니야. 피아노 전공했으면 피아노 학원을 차리든지 그렇게 잘 치면 연주가로 이름을 날려도 되는 거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무직자 동서가 들어온다니 이게 말이나 돼요? 형님은 산부인과 의사, 저는 성형외과 의사인데 말이에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으로 시댁에 가서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먹는 자리에서 동서들은 제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저에게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대꾸를 안 하려고 했지만 이어서 들리는 큰동서의 말에 도저히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말이야, 학교에서도 왕따 당한 것 같지 않아? 어쩌면 이렇게 크게 말하는데도 안 들리는 척하고 뻔뻔하게 앉아있을 수가 있어? 형님, 그 말은 그냥 참고 넘기기가 힘든 말인데요. 형님은 학교에서 그런 가해자의 경험 있으셨나 보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걸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학급에서 일어나면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 거 아세요? 지나치게 솔직한 제 대답은 아무래도 큰동서의 비위를 크게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탁소리 나게 숟가락을 놓더니 허리에 손을 얹고 저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는 곳에서 어떻게 저런 큰 소리를 낼까 싶은 그런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 집에서 서열도 제일 낮은 게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대들어? 이제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주제에 네가 뭐라고 날 가르치려고 들어? 큰동서가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서 무례한 행동을 하던 말던 저는 제 할 말을 다 했고 잠자코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큰 아주버님이 얼른 큰동서에게 그만 앉으라고 눈짓을 했지만 동서는 자기 편을 들어줄 시어머니를 믿고 의기양양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너 윗사람이 말하는데 뚝 잘라먹고 모르는 척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니? 어? 안 되겠네. 너 이리 좀 나와봐. 그네야, 네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래? 새 식구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시아버지의 단호하지만 조용한 꾸지람에 큰동서는 얼어붙은 듯이 그대로 서 있다가 도저히 같이 밥은 못 먹겠는지 형님의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도 허둥지둥 그 뒤를 따라 들어가려다가 저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재수씨, 처음 이 집 들어와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두는 건데요. 저희 어머니랑 제 아내는 집안 대소사 전부 결정하는 권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 좀 사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재수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난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아주버님 걱정은 감사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서요. 딱히 뭘 조심할 것도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 후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두 동서들에게 남편과 아주버님들 몰래 여자들만 집에 있을 때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방식이 정말 교묘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듯이 생각되도록 지나가는 말로 한두 번씩 공격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머 얘, 너는 어떻게 바느질 하나를 못하니? 네 형님들은 의사니까 얼마나 평소에 바느질을 많이 하겠어. 그런데 너는 이런 조그만 구멍도 못 메울 정도로 바느질을 못해서 되겠어? 저야 뭐 손재주가 좋으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막내 동서는 할 수 있을까 몰라. 마치 신데렐라를 괴롭히는 두 언니들처럼 동서들은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맞장구를 치면서 저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몰아가는 것에 저는 점점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김장을 할 때나 추석과 설 명절 음식을 할 때마다
저는 딱히 일정한 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침부터 시댁에 불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꼼짝없이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두 형님들은 의사라 바쁘다는 이유로 다 차려놓은 음식상을 먹기만 하고 가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첫 해에는 그래도 제가 가정주부니까 시어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두 형님들이 나눠서 했을 일이니 제가 도와드린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잔소리와 호통만 치셨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너 친정에서 부엌 일은 한 번도 안 해봤니? 어쩌면 이렇게 일머리가 없어. 시애미가 시키는 일만 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네 맘대로 이렇게 음식을 망쳐놔? 네, 죄송해요. 저 사실 결혼 전에 한 번도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잘할게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네 동서들은 그냥 시어미가 하는 거 몇 번 보고 비슷하게 따라하더라. 너만 유난히 좀 못하는 것 같아. 설마 너 못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요즘 며느리들 음식도 집안일도 잘하면 더 시킬까봐 못하는 척 한다고 하던데. 어머님, 제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르쳐 주신다면 잘할 자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중 저만 괴롭히고 따돌리는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이혼을 생각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도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저는 친정아버지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친정아버지는 일찍 병원에 출근하려고 차를 타고 집을 나섰는데 그날따라 장대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커브길을 들어서려다가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트럭도 빗길에 미끄러져 차로를 벗어났고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움직이지 않으셨고 응급실에 실려가셨지만 사망 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집에 있다가 어머니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버지의 사고 소식은 저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급히 연락해서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놀라서 달려온 남편과 함께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는 벌써 빈소가 차려져 있었고 침울한 표정의 오빠와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저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니?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 엄마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엄마, 진정하세요. 사고 가해자도 지금 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데 어쩌겠어요. 하늘이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셨다고 생각해야죠. 진정하세요. 엄마까지 쓰러지실 것 같아서 겁나요. 오빠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침착하라는 거야? 혼자 남으신 엄마 보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당신도 진정해. 사고인데 어떡해. 운이 나쁘셨다고 생각해야지.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운이 나빴다는 말로만 덮으려고 하고 있어? 그런 말은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침착해 보이는 오빠와 남편의 얼굴은 오히려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앞에 놓고 엉엉 울자 오빠와 남편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기절할 듯이 하염없이 울고 있는 친정엄마의 옆에 가서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장모님,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오세요. 어머니도 꼭 정신 잃으실 것 같은 얼굴이세요. 그래요. 어젯밤부터 한숨도 못 주무셨다면서요. 조금이라도 앉아서 눈 좀 붙여요, 어머니. 그 후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어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댁에선 시아버지와 아주버님들이 모두 와주셨지만 시어머니나 형님들은 아무도 제 아버지의 장례식에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형님들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왔더라도 제 얼굴만 봐도 잔소리를 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런 마음에 비수꽂는 말들을 들을 바에야 안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장례식 후 1년이 지나고 저와 남편의 결혼도 어느덧 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일은 작년 여름 우연치 않게 일어난 것이었고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그 사람들에게 질려서 제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제 친정아버지가 여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장례 일주기를 맞아서 남편과 친정 식구들과 함께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묘역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오빠도 비통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납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넘쳐 흘러서 아버지의 묘 앞에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알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해 보았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둘째 동서의 인스타그램 알림이었는데요.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시어머니와 큰동서 그리고 둘째 동서의 사진을 찍은 것 같았습니다.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랑 큰동서랑 2년째 하와이. 이렇게 단란한 고부간이 있으면 어디 나와봐. 샵 하와이, 샵 비행기 안.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작년에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에도 그 세 사람은 하와이로 여행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던 거였고 똑같은 기간에 올해 역시 하와이로 또 휴가 여행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걸어 남편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묘지 밖으로 나왔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떨고 있어? 당신 이 사실 알고 있었어? 작년에도 올해에도 이런 일 있었던 거 알고 있었던 거였어? 제가 동서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주며 남편에게 추궁을 하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한 것이 제 친어머니라는 것이 남편 역시 부끄럽기는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니한테는 얘기를 못했어. 그때 난 우리 어머니랑 형수들이 몇 달 전부터 휴가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거든. 당신은 어차피 거기 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신이 모르고 있는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의 고백에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정말 시댁 식구들과 하와이를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몇 달 전에 계획했던 여행이었더라도 사돈이 갑자기 사고로 죽은 상황에서 자기네들끼리 여행을 꼭 갔어야만 했을까요? 작년에 그들끼리 하와이를 갔다 와서라도 분명 시아버지나 남편, 형님들에게 제 아버지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올해도 같은 날에 하와이를 갔다는 것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일을 전부 저에게 숨겼던 남편에게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는 정말 미안한 듯이 몸둘 바를 몰랐지만 혹시 모를 일 아닐까요? 시어머니에게는 저에 대해 음해하고 동서들에게는 제 흉을 봤을지도 모르죠. 당신도 알고 있었다는 게 난 더 충격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얘기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실을 나한테 숨길 수가 있어? 나를 당신 와이프로 생각했다면 당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야. 나도 그때 괴로웠어. 당신만 우리 어머니와 형수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듯이 취급받는데 나라고 기분 좋았을 줄 알아? 그러게 조금만 더 잘하지 그랬어. 하다못해 말이라도 우리 엄마 비위도 맞춰주고 아부라도 좀 하지 그랬냐고. 세상에 어떻게 제 남편이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누구도 내 편 안 들어주었더라도 저는 남편만 제 편이었으면 이혼까지 마음먹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조차 저의 상심한 마음을 달래주기는커녕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라며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 남편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일을 겪고 나서부터 저는 도저히 이 집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한 공간에 앉아있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오빠의 차를 타고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겨진 남편이 뭐라고 하든 저에겐 전혀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망할 시댁이라는 곳에 더 이상 속하고 싶어지지 않은 것을 어쩌겠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는 제 신혼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시 집에 돌아오라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제 친정집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열흘이 지나고 시어머니와 두 동서가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자 저는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막 집에 도착하셔서 짐을 풀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 열려진 캐리어와 너저분해진 물건들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팔다리가 까무잡잡하게 타서는 여기저기 분주하게 움직이시다가 갑자기 제가 찾아오자 움찔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네가 어쩐 일이니? 나 오늘 바쁜데 애초에 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온 거야? 저 더 이상 어머니 아들과 결혼 생활 못하겠어요. 저 이혼할게요. 위자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작년에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왜 장례식장에 안 오셨어요? 그 이유만 대도 어머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 거예요. 분노에 차서 제가 고함을 지르자 시어머니는 몸을 움찔하시더니 그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 안 입고 온 어머니의 표정에 저는 구역질이 올라올 것만 같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장례식 안 갔다고 그러는 거니? 네 시아버지가 대신 갔잖아. 꼭 나까지 갔어야 됐니? 그래, 내가 못 간 건 안 된 일이지만 뭐 너한테 미안하기까지 해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 사실은 나 그때 네 동서들이랑 하와이 갔었어. 뭐 너도 같이 가면 좋았겠지만 네 큰동서가 우리도 휴가 비용이랑 숙박비 다 냈는데 직업도 없이 집에서 노는 네 것까지 결제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너한테는 비밀로 했던 거야. 네, 그러시겠죠. 어머니랑 형님들은 저 이 집 사람 취급하지도 않은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혼할 거예요. 제가 직업이 없지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둘째 동서는 이제 한국대학교 병원에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좀 그렇게 전해주세요. 사실 제 둘째 동서가 일하는 한국대 병원의 원장이 돌아가신 제 아버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병원장은 아버지의 후배분이시지만 저희 오빠가 원장님에게 이야기만 하면 둘째 동서를 쫓아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폭탄 선언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둘째 며느리를 쫓아내? 라희야, 정신 차려. 너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야. 그럴 자격도 없고 힘도 없어. 황당한 소리 하지 마라. 아니요. 못 믿겠으면 둘째 형님한테 전화하셔서 채율이라고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면 제 오빠한테 둘째 형님 불러서 물어봐달라고 할게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저희 둘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통화를 해서 제 오빠의 이름과 직책을 확인하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라이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둘째 며느리 쫓아내지 마. 둘째 아들네는 며느리 수입으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며느리 거기서 쫓겨나면 우리 둘째네 손주들 손가락 빨아야 돼. 저는 이제 와서 비굴하게 저한테 간청하는 가증스러운 시어머니를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고 집을 나오긴 했지만 제게 동서를 이유 없이 자르고 그럴 힘이 없다는 걸 오빠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한번 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제가 아무 직업도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셨죠?
제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은 유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억이에요. 제 어머니 목, 오빠 목 빼고 제 몫으로만 300억이요. 제 입에서 거액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놀라서 숨을 헉하고 들이켜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쉴 새 없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 대해 1년 동안 얘기 한마디 안 했던 건 어머니가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게 눈에 보여서 그랬던 거예요. 만약 제가 제 몫으로 받게 될 돈이 있다고 하면 어머니 어떻게 했을까요? 허구한 날 저한테 돈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실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했던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제가 그 유산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이민이나 가겠다, 사업하겠다, 온갖 가문이설로 저를 속이고 그 돈을 빼앗으려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예라이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서운하게 했다면 다 풀고 우리 지금이라도 사이좋게 지내자. 너랑 나 가족이잖니. 유산 받았다고 우리들 버리고 갈 거니? 네 그 유산 받은 걸로 네 남편 커피숍도 하나 차려주고 나한테도 건물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제가 받은 유산을 가로채려고 갑자기 저한테 저자세로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 앞에서 창피한 줄 모르는 낯짝으로 거머리처럼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상대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쫓아나와 제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의 꼴도 보기 싫어 신혼집에도 시댁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동서는 제 발이 저렸는지 저에게 전화해서 따돌려서 미안하다고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저는 용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그만 실수나 뭔가 꼬투리를 잡히게 되면 오빠에게 둘째 동서를 내보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는 저에게 더 경악할 만한 둘째 동서의 만행을 이야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둘째 동서, 사실 나하고 한국대학교 의대 동기였어. 내가 군대 다녀와서 섬마을에 진료소 차리고 있는 동안 한국대학교에 취직한 모양이야. 근데 거기서 처방을 잘못해서 환자를 한 명 거의 죽일 뻔했거든. 근데 자기가 처방 잘못한 사실은 묻어버리고 간호사 탓으로 돌리더라. 그래서 그 간호사가 쫓겨난 적이 있었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난 알지. 그래? 그거 잘 됐네. 아무 꼬투리가 없어서 내쫓고 싶어도 그렇게 못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난 일이어도 지금 병원장님이 그 일 아시면 둘째 동서 쫓겨나는 건 일도 아니겠다. 오빠가 문제 제기 좀 해줘. 나 그 집에서 동서들한테 시달린 생각만 해도 억울해서 잠이 안 오니까. 오빠는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부탁이 아니었더라도 요즘 둘째 동서에 일하는 꼴이 너무 느슨하다고 해서 곧 쫓겨날 위기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둘째 동서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아버지의 병원을 계속 다닐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큰형님에게도 복수를 해주고 싶었지만 큰형님에게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큰형님은 끝까지 저를 얕잡아보고 저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오빠에게 이야기를 해서 둘째 동서를 한국대 병원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비록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환자에게 처방을 잘못한 일은 충분히 쫓겨날 이유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시댁에 알려지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득달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예, 너는 내 말이 그렇게 우습게 들렸니?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너한테 무릎까지 꿇고 부탁을 했는데 둘째 며느리를 거기서 쫓아내면 어떡해? 우리 며느리가 뭘 잘못해서 쫓겨났니? 그건 둘째 동서에게 들으세요. 자기 잘못은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어쨌든 환자를 죽일 뻔한 일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실수를 덮고 계속 진료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안 돼요. 다음 병원장은 저희 오빠가 될 거니까요.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알겠다. 네, 이제는 너한테 무슨 말도 하지 않으마. 말해봤자 네가 들어줄 것도 아니고 이제 너희 집안이랑은 끝났어.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다시는 얼굴도 마주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저도 어머니랑 동서들 얼굴 보기 싫어요.
절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셨다면 바로 전화해서 사과를 드렸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속을 얼마나 시원하게 했는지.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4년간의 결혼 기간 동안 시어머니의 따돌림에 마음이 상했을 저에게 어머니는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너희 시댁 사람들하고 더 이상 상종도 하지 말자. 우리는 네 아빠가 남겨준 재산도 있고 우리 재단에 들어와서 너도 일을 하렴. 그러면 그쪽에서도 너한테 무직이니 뭐니 그런 소리 못할 거고 얕잡아 보지도 않을 거야. 네, 저도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싶고 거기서 애들 돌봐주면서 제 인생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 저도 한국대병원 산하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피아노 연주 말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유모와 가정부들에게 둘러싸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든지 늦잠을 잘 수도 있게 되었죠. 지금 저는 새롭게 사회복지 분야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집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송통신대가 있더라고요. 처음 접해보는 사회복지 일이지만 남을 돕는다는 보람으로 고아원이나 노인복지 사업으로 한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 후 남편과는 이혼 법정에서 만났는데요. 지저분한 수염을 기른 까칠한 얼굴이더군요. 알고 봤더니 다니던 이벤트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말하더군요. 당신이 집 나간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본 줄 알아? 장모님네 복지재단에서 우리 회사와 계약을 끊으셨어. 우리 회사의 이벤트 대부분이 그 자선 콘서트였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당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어떻게 내 거래처까지 끊어놓을 수가 있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내가 당신 본가에서 얼마나 혼자 외롭게 싸웠는지 우리 엄마가 다 아신 덕분이겠지. 자기 자식이 그렇게 홀대받고 살았는데 그것조차 막아주지 못한 사위가 곱게 보일 리가 있을까? 제가 남편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놓자 남편은 말문이 막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끝이 나고 가정법원을 나오면서 어머니와 오빠는 그동안 제가 시댁에서 당한 일들을 그때서야 자세히 알게 되었다며 말했습니다. 그런 부당한 대우 받았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어? 난 그래도 네 남편만은 너한테 잘해주는 줄 알았잖아. 그래. 남편은 처음엔 나한테 잘해줬지. 그래서 시댁에 가면 얼마나 간다고 그런 생각으로 참으려고 노력했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나는 부려먹기 좋은 하녀 같은 존재였지. 가족이 아니었던 거야. 집에서 가정일만 해도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데 가정주부의 삶은 너무 저평가받고 있더라고. 그런데 나중엔 남편까지도 내가 피아노 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은근히 나를 얕잡아보지 뭐겠어. 나도 그런 일은 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힘든 일이더구나. 그래서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밥도 좀 차려드리고 찌개도 끓여보고 했더니 알겠더라. 네 아버지도 가정부 아주머니 밥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준 것도 잘 드신다는 거. 아버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있다. 정성이 중요한 거라고. 내가 내 밥이 맛없지 않냐고 물으니까 그러시더라. 내 마음이 느껴져서 좋다고. 비록 이제는 아버지는 세상에 안 계시지만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저는 앞으로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대에서 사회복지 공부와 함께 영어도 배우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려면 영어도 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음식과 약도 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줄 생각입니다. 그 고약한 성격을 가진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악에 어린 따돌림에서 해방되고 나니 마음에 커다란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베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생을 해보지 않고 자랐던 예전의 저는 어쩌면 좀 남들이 보기엔 되바라져 보일 수도 있겠고 새장 속 공주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인생에 이번과 같은 풍파를 겪은 후로는 좀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또 한 몸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은 모두 재단 기금에 넣어두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제가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더라도 제 유산이나 집안 배경에 대해서는 다시는 말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제 배경이나 외모만 보고 달려드는 남자들에게 속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의 봉사를 갈라를 위해 부지런히 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연애나 재혼을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날도 추운데 사연 유튜브 듣다 보니 자꾸 저 옛날 일이 생각이 나서요. 어디다 잘 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도 한번 털어놔 보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 일이에요. 전 처녀 쪽에 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 쪽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좋은 남자, 멋있는 남자 만나서 다정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저희 집도 스펙이 나름 괜찮은 편이었고, 저도 나름 괜찮은 미대 졸업하고서 그림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작가로 어디에 이름을 내걸 만큼 엄청나게 뛰어난 화가는 아니었지만요.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워낙 다정하게 잘 사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여기저기 선자리도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인맥이 넓은 편은 아니고 친한 친구들만 깊이 친한 타입이라서 사람을 폭넓게 사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못했고 대신 졸업 후에 부모님 인맥으로 여기저기서 소개를 받아서 만나보고는 했어요. 그런데 소개받아서 만나는 사람 중에 저랑 딱 맞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꽤 많이 만났지만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중에 사귀던 사람이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20대 중반쯤에는 좀 초조해져 있었죠. 졸업 후에 친구들은 취업하거나 화가가 되어서 잘 나가든지 아니면 좋은 집안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가서 떵떵거리고 살았거든요. 미대 출신이라 대학 친구들이 거의 다 무척 예뻤고 그래서인지 더 그런 경향이 심했어요. 사실 저희 집은 아빠가 사업을 하시고 엄마가 겉으로나마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빠는 정신과 의사였는데 당시에는 해외 의과대학에 나가서 임시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빠의 사업은 그냥저냥 중소기업 정도였고 엄마는 지방에 좀 이름 없는 대학 교수 대우 같은 거라서 이름만큼 스펙이 좋지는 않았지요. 재산도 평균보다야 많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자라고 하기도 좀 애매했고요. 그래서인지 겉으로만 대충 보고 선보러 온 사람들이 나중에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얘 미영아, 이번에 엄마 친구 순자 아주머니 있지? 순자 아주머니가 너 소개해줄 남자 있다고 선 한번 봐보라더라. 순자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면 되게 잘 사시는 분이잖아. 그래. 그래서 믿을 만한 것 같아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순자도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고 하긴 하던데. 그래도 그 남자가 변호사고 집안도 좋다더라. 조부 쪽이 정치인 쪽이던가? 아무튼 그렇대. 와, 진짜? 아니, 그런데 스펙만 좋으면 안 되는데. 성격도 좋고 다정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유, 얘. 그거야 만나봐야 아는 거지.
그러다가 막 외모 엄청 깨는 거 아니야? 그렇게 스펙 좋은 사람이 왜 자기가 안 만나고, 그리고 좀 더 끈 맞는 사람이랑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야 우리가 어찌 알겠니? 한번 만나보기나 해봐. 그래서 저는 선자리를 나가게 되었어요. 사실 선자리도 꽤나 여러 번 봐왔고, 이런 식으로 남자를 만나는 것도 많이 해봐서 그리 떨리지는 않았죠. 만나기 전에는 뭐 남자가 이렇게 좋다, 집안도 좋다 하는 말도 무척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나타난 남자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겉모습도 키가 제법 큰데다 피부도 하얗고 안경 쓴 모습이 상당히 훈남이더라고요. 게다가 말할 때도 굉장히 예의 바른 편이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무척 스마트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미영 씨는 다정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제가 이상형이 다정하고 온화한 사람이어서요. 저는 어때 보이세요? 네? 처음이라 잘 모르긴 하겠지만 배려심 깊은 분이신 것 같아요. 남자는 제 대답이 좋다는 듯 웃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만남이 끝난 후 애프터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승낙했어요. 그리고 만남을 지속했지요. 거의 석 달 이상 만났을 때 우리는 어느새 사귀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남자친구가 사귀자고 한 적은 없었지만 그 정도야 당연하다는 듯이 패스하고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된 거였지요. 남자친구는 큰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였고 그래서 엄청나게 바쁠 때도 많아서 제가 로펌 앞에까지 가서 만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나쁘다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워낙 스펙도 좋은 사람이고 정장 갖춰 입고 나와서 기쁘게 저를 맞이하는 남자친구의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는 것 자체가 무척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선에서 만난 남자와 사귀기 시작하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어때? 그 남자, 네 남자친구지 이제? 어떤 것 같으니? 순자도 궁금해하더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유, 뭘 그런 걸 가지고 궁금해하시고 그래? 엄마 친구분들끼리 우리 얘기 막 수다 떨고 그러는 거 아니지? 말은 좀 나오지 뭐. 친구 중에 하나가 소개해줬는데 그럼 그걸 어쩌니? 어차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남자 어떤데? 다정해. 그리고 변호사라서 나한테 돈도 잘 쓰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칼각으로 단정한 사람이야. 나중에 혹시 결혼하면 내가 너무 게으르고 해퍼서 문제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래. 얘는? 남편이 좀 딱 부러지는 스타일이면 마누라는 부드러워도 괜찮아. 둘 다 딱 부러지면 그게 오히려 문제되기도 한다, 너. 그런가? 그래. 너랑 너 남자친구랑 참 잘 맞나 보다. 결혼해도 잘 살겠네. 엄마가 너무 신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어요. 기르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서 엄마한테 타박을 하듯이 말했죠. 사귄 지 석 달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결혼이야, 엄마. 너무 앞서가지 마. 무슨 소리야? 지금 순자가 너네 언제 결혼하냐고 하던데. 순자 아주머니가? 저는 조금 놀라서 엄마를 봤어요. 아니, 사귄 지 석 달인데 벌써 중매해준 분이 결혼을 물어보시다니 좀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그래, 왜 네 남자친구 순자가 한 달이 건너 아는 사람이라고 했잖니? 고향에서 순자가 건너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네 남자친구 집안을 잘 아는데 그 집안에서 빨리 결혼하라고 그렇게 성화래. 남자는 빨리 결혼해야 안정되는 거라고. 그렇구나. 하긴 부모님들이 결혼하라 말씀하신다고 지난번에 스치듯이 이야기하기는 했어. 아이고 얘야.
그게 네 남자친구가 결혼하지 않겠냐고 의중 떠본 거겠지. 대놓고 말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니까 말이다. 그런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실 아직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할 시기인가 싶기는 했지만 남자친구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 좋았거든요. 제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느낌이 들기는 했지요. 저는 그 주에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데 밖에서 남자친구가 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졌어요. 남자친구는 마치 저하고 텔레파시라도 통한 것처럼 그날 저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서 그날 바로 결혼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결혼하기로 결정하고서는 바로 상견례와 웨딩홀 예약 등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하기로 했죠. 남자친구는 정말 일을 잘하고 일처리도 빠른 사람이라서 제가 뭐 손을 댈 게 없었어요. 자기는 드레스하고 메이크업만 신경 써.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몰라서 못 해주겠다. 괜히 내가 손댔다가 안 어울리는 샵으로 되면 어떡해. 참, 오빠는 섬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여태까지 결혼을 못한 거예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위였어요. 딱 30이 되는 나이였는데 그때까지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중매로 저한테 온 게 이상할 지경이었죠. 글쎄, 여태 사귄 여자친구들이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 다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나도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아지질 않았고 그래서였던 것 같아. 신기하다. 오빠 성격이 이렇게 좋은데. 게다가 솔직히 오빠네 부모님도 굉장하시잖아요. 남자친구네는 사실 아버님 쪽보다 어머님 쪽이 더 스펙이 좋은 분이었어요. 어머님은 의사셨는데 어느 병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예전에 회사 중역이셨다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둔 지 오래라고 하셨고요. 남자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된 것도 사실 인연이지 뭐. 결혼같이 중대한 일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무척 많잖아. 그건 그렇죠, 사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납득이 가는 말이었죠. 그리고 곧 남자친구는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하겠다며 선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는 처음으로 딸내미가 데려간 남자친구를 본다고 잔뜩 긴장하고 계시다가 남자친구와 식사를 하고서 마음에 드셨는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더군요. 저도 그 모습이 무척 만족스러웠어요. 아유, 한우까지 사오고 말이야. 우리가 예비 사위 덕을 많이 보네. 아닙니다, 장모님. 웨딩홀 예약이 겨우 6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미리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제가 일이 너무 바쁜 바람에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되네. 어쩜 이렇게 순자가 좋은 청년을 소개해줬을까?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능숙하게 대화하면서 웃었어요. 과연 로펌 변호사라 대화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부모님 대하는 것도 아주 익숙하더라고요. 약간 변호사가 고객 대하는 정중함이 느껴지기는 했지만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제 방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제 방에는 기르는 강아지가 자고 있었죠.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강아지를 보더니 남자친구가 미간을 약간 찡그렸어요. 왜 걔가 여기서 자고 있어? 아, 우리 강아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따뜻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전기요. 켜두고 이불에 파묻혀서 자는 거 좋아해요. 귀엽지? 저희 강아지는 노견이라 몸이 아팠기 때문에 끙끙 소리를 내면서 자고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전기요를 켜두고 강아지를 침대 위에서 재우고는 했죠. 그런데 그때 강아지가 일어나더니 침대에서 뛰어내려와서 바닥에 오줌을 쌌어요.
다행히 저희한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줌을 싸서 저희 발에 묻거나 하진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있는 앞에서 그래서 저는 무척 당황했어요. 얼른 휴지를 꺼내 닦는데 남자친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더러워. 옆눈으로 흘끗 보이는데 남자친구 발이 마치 강아지를 찰 것처럼 살짝 들렸다가 꾹 참는 것처럼 내려주더군요. 남자친구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너무 아프면 그냥 안락사 시키는 게 어때? 아니, 그게 그렇게 쉽게 그럴 수는. 죽는 게 저 걔한테도 나을 거야. 그래도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무척 다정하고 온화하던 남자친구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나 걔를 싫어하는데 결혼할 때 데리고 올 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무척 예뻐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네. 남자친구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표정을 펴더라고요. 나 어릴 때 걔한테 물린 적 있어서 걔를 싫어하거든. 남자친구는 저한테 마치 변명하듯이 말했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묘하게 걔를 죽이라고 말했던 그 폭력적인 어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별것 아니라면 별것 아닐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후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상견례는 조용한 한정식집 룸을 예약했는데 남자친구가 예약한 곳이라서 호화롭기도 하고 음식도 깔끔하게 잘 나오더군요. 여기저기 미술품 액자가 걸려 있어서 마치 갤러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널찍하고 좋은 곳이었죠. 그날은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기도 했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짝 먼저 가서 앉아 있었는데 긴장이 되어서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입을 축였어요. 문이 열리고 예비 시부모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우아한 인상의 중년 여성과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남자친구를 닮은 남성분. 딱 봐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라고 알 수 있을 법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오시는데 문 바로 옆에 걸려있던 액자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서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났는지 저와 저희 부모님 모두 소스라치게 놀라서 벌떡 일어날 정도였죠. 남자친구도 놀라서 자기 부모님 곁으로 다가가서 아래를 살피더라고요. 이거 비싼 건 아닐 테니 괜찮을 거예요. 아유, 그래. 이상하게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한테 안 다치셨냐고를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저 아래에 떨어진 액자만 발로 툭툭 건드리면서 깨진 유리를 밟았죠. 남자친구는 곧 밖에 직원을 불러서 이걸 치워달라고 냉담하게 말했어요. 저 어머님 괜찮으신 거죠? 저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머뭇거리면서 여쭤봤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상냥하네요. 괜찮냐고 물어봐 주기도 하고. 당연하죠, 어머님. 액자야 떨어진 거 어쩔 수 없고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뒤에 서 있던 예비 시아버지는 자기 아내가 다쳤는지 말았는지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상은 무척 좋고 오히려 남자친구보다도 잘생긴 분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하고 묘하게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혹시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집안들 많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겉으로만 멀쩡하고 안으로는 골물대로 골마서 서로 중내사내하고 싸우고 사는 집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은 아예 서로 따로 애인을 두고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집들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치를 보면서 엄마한테도 흘깃 눈으로 말했어요. 엄마도 뭔가 느낀 게 있는지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더라고요. 상견례는 평범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전반적으로 저희 집에 호의적으로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될 아이한테 오빠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분은? 아유, 그 애는 정신과 의사인데 지금 해외 대학에 임시로 나가 있어요. 아마 올해 내로 들어오긴 할 텐데 결혼식에 맞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 된다고 해도 들어오라고 해야지요. 아유, 아들이 사부인 말을 잘 듣나 보네요. 아유, 그럼요. 안 들으면 제가 가만두나요? 아유, 좋으시겠어요. 저희 아들은 정말 말을 안 듣는데. 아유, 이 서방이야. 말을 듣고 말 거 할 게 뭐 있을까요? 저렇게 훌륭한 청년인데요. 엄마가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묘하게 어두웠어요. 곁에 앉은 예비 시아버지는 저희한테 별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남자친구는 그저 웃기만 하고 있었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족들 사이에 감도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예비 시부모님이 들어오실 때 액자가 떨어져 깨진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분위기가 이상하니 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딱 안 좋은 뭔가가 있지는 않아서 트집을 잡기도 어려웠어요. 그냥 제 기분상 그런 것뿐이어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을 뿐이었죠. 상견례는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잘 끝났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병원 부원장인데다가 남자친구가 유명 로펌 변호사인데도 다른 예단이나 혼수 이야기는 조금도 하지 않으시는 게 무척 의외이기는 했죠. 왜 보통은 집안끼리 차이가 나거나 결혼 당사자끼리 차이가 나면 혼수와 예물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집안도 그렇거니와 저와 남자친구도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저는 미대 졸업 후에 놀고 있는 처지였고 남자친구는 로펌 변호사였고 그런데 시부모님은 이상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는 조금도 꺼내지 않으셔서 저는 나중에 말씀하시려나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기도 하셨거든요. 좋은 분들인 것 같은데, 아빠가 운전하시는 차에 타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조금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았어요, 엄마? 아, 그래. 뭔가 딱 짚지는 못하겠는데 묘하구나. 저렇게 좋은 시부모님 사실 만나 뵙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마음에 걸려요. 그러게 말이다. 두 분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으신 것 같지? 그리고 하여튼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네. 그래. 게다가 하필이면 그 양반들 들어올 때 액자까지 깨져가지고 더 기분이 이상하구나. 하필 말이다. 엄마가 중얼거리셨어요. 아빠는 대화에 끼지 않고 묵묵부답이셨는데 원래도 말수가 적은 분이라서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횡단보도에 신호를 받아 멈춰 서 있던 때에 순간 차가 들이받쳤어요. 꽤나 세게 들이받쳐서 엄마와 저, 아빠까지 모두 억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몸이 쏠렸죠. 쾅 소리가 나면서 차가 앞으로 확 밀려나갈 정도였으니까요. 다행히도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사람이 치여서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당히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저희는 한참이나 정신을 못 차리고 뒷목을 주물렀어요. 아빠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차 뒤가 엄청나게 찌그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그 자리에 서서 보험사와 경찰을 불렀고 덕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참이나 지체가 되었어요. 뒷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해서 서 있는 우리 차에 대고 그냥 갖다 박은 거라 우리 과실은 아예 없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했죠.
그 덕분에 저희는 때 아닌 병원 신세를 졌어요. 엄마 허리가 원래도 안 좋으셨는데 차가 받치는 바람에 더 안 좋아졌고 저도 목이 안 좋더라고요. 다음날 병원에 가서 나란히 물리치료를 받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니? 엄마가 조용히 침묵하다가 꺼낸 말이 딱 제 심정을 대변하더라고요. 그렇지, 엄마? 상견례날 하필? 그러게 말이야. 엄마는 한숨을 푹 쉬셨어요. 예비 시부모가 들어오는데 액자가 떨어져 깨지질 않나? 돌아오는 길에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이 차 사고가 나질 않나? 얘, 엄마는 좀 이상하다 정말. 좀 불안한 건 사실이야. 너 결혼 조금만 미루자. 미루라고? 그래, 우리 다친 거 핑계 삼아서 좀 연기해. 사실 너 이대로는 지금 잘 서 있기도 힘들잖아. 엄마도 그렇고. 그건 그래. 사실 결혼식 때까지 기다리면 당연히 나을 정도의 몸 상태였지만 결혼식을 연기할 핑계가 되기에도 충분한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말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깊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딱 잘라서 기다리자고 했어요. 저는 그때도 이미 남자친구와 시댁에 대해서 좀 민감해져 있어서 그 말투가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것 같다고 느꼈죠. 사실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약속을 어기거나 원래 계획이 틀어지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초반에 제가 데이트에 10분 정도 늦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아주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있다가 얼마 데이트를 하지도 않고 곧장 돌아가 버렸기에 제가 그 후로는 절대 시간에 늦지 않아서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던 것 뿐이었죠. 지금 생각하니 그조차도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뭐 사람이 약속 틀어지는 거 싫어할 수 있는데 하나가 이상하게 여겨지니 다른 것도 다 연쇄적으로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저도 슬슬 좀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물론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의 집안도 모두 저희 쪽보다 좋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야 하냐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세상에 상견례 끝나고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는데 결혼식 미루지 않고 기다려보자니. 그 주에 만났을 때 저는 좀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했어요. 오늘 데이트하기도 좀 힘들어. 나 사고 때문에 다쳐서 지금 허리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 남자친구는 흘끗 저를 봤어요. 그 순간 남자친구 눈빛이 되게 차갑고 귀찮다는 듯한 느낌이어서 좀 속으로 깜짝 놀랐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한숨을 푹 쉬더니 고개를 흔들고서는 예전에 제가 알던 다정한 말투로 말했어요. 그럼 집에 데려다 줄까? 정 힘들면. 이왕 나왔는데 뭐 밥이나 맛있는 거 사줘요. 남자친구는 원래 알던 것처럼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묘하게 계속 거슬리게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저하고 엄마 아빠 정말 아픈 거 맞냐? 결혼식 때 잠깐 서 있는 것뿐인데 굳이 미루어야 하겠냐? 좀 기다려보고 그냥 진행하자는 등 저희 쪽 사정을 별로 고려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제가 화를 크게 냈죠. 아니 오빠, 여태까지 그렇게 다정하게 잘해주던 거 다 뭐였어요? 나 아파요 지금. 허리랑 목이랑 다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 지금 멀쩡하게 나와서 서거 앉고 다 하잖아. 결혼식만 못하는 이유가 뭐야? 결혼할 때 신부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친구들 보면 새벽부터 나와서 메이크업 받고 드레스 피팅하고 머리하고 하면 거의 초죽음 된다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배려 없이 굴어요? 이제 우리 결혼할 거잖아. 예비 부부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연애 때처럼 전부 다 자기한테 맞춰주기만 해? 그럴 수는 없어. 이제 현실적으로 상황에 다 맞춰 살아야지. 자기나 나나 그냥 싱글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 아직 결혼 안 했고, 그리고 이건 결혼이랑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왜 상관이 없어?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 커플인데 부부로서 행동해야지. 주변에서도 이제 다들 나 결혼한 유부남으로 생각하고 자기도 그럴 텐데 현실적으로 이제 나한테 좀 맞춰. 뭐든지 다 신부한테 맞추는 신랑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남자친구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저한테 그렇게 쏘아붙였어요. 그까지 화장하고 드레스 피팅 겨우 몇 시간만 참으면 되잖아. 장모님은 그냥 나와서 한복만 입고 초에 불만 붙이고 끝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못하신다는 거야? 장인어른도 마찬가지고 웨딩홀 예약 취소하면 돈이 얼만지 알아? 아니 오빠 돈 잘 벌면서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취소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연기하자고요. 연기해도 추가금 들어. 그리고 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 회사 사람들 중요한 거래처에 전부 그날로 결혼 이야기 해뒀으니 못 바꿔. 전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여태까지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군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맞춰주었고 제가 최고라는 듯이 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 직전에 고작 연기하자는 것 하나로 이런 식으로 나오다뇨? 전 솔직히 결혼 연기하자는 말을 꺼내본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나 남자친구가 본성을 드러낼 줄은 몰랐거든요. 자기야, 솔직히 나나 우리 집이나 결혼에 목맬 만큼 그렇게 못나지는 않았어. 그건 알지? 알아요. 그냥 우리가 인연이 닿았을 때 제대로 된 연을 맺고 싶은 것뿐이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조금 더 나은 신랑감을 바란 거 아니었어? 나한테도 말했잖아. 좋은 스펙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다고. 그랬죠. 난 자기가 속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결혼이란 건 그런 거지. 우린 결혼에 완벽하게 합의했는데 그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기했다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남자친구는 화를 내면서도 얼굴을 붉히는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차갑고 싸늘해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더 소름 끼쳤죠. 그때가 처음으로 저한테 대고 직접적으로 화를 낸 때라서 더 그렇게 느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결혼식 연기는 안 돼. 그렇게 알고 있어. 모르겠네요, 난. 병원 가서 한번 물어나 볼게요. 의사들은 다 안 좋고 취하라고 할 거야. 그렇게 궁금하면 우리 어머니 병원에나 가든지. 어머니는 산부인과 의사시잖아요. 뭐 사람 몸이 다 거기서 거기 똑같지. 남자친구는 싸늘하게 말하고서 저를 집 근처로 데려다 줬어요. 바로 차를 돌려서 가버리는 게 짜증이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저를 데려다 준 곳도 집 바로 앞이라 좀 먼 곳이었고요. 저는 한참이나 근처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한숨 돌리고 나니까 찬바람에 머리도 좀 식고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불길하고 불안한 건 여전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들어올 때 떨어지던 액자, 상견례에서 돌아올 때 난 교통사고, 게다가 결혼 연기를 말하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하는 남자친구까지. 하지만 남자친구의 말대로 남자친구도 시댁도 저나 저희 집에는 과분하기는 했어요. 만약 지금 이 남자를 놓친다면 정말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저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가 화가가 되어서 데뷔했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부잣집으로 시집간 애들이었기에 더욱이나 마음이 조급한 면이 있었어요. 저는 걸어서 집으로 들어와서 엄마한테 풀이 죽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엄마도 고민이 많은 얼굴이었어요. 저희 모녀는 한참이나 고민을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였을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가 뜨길래 저는 누군가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거침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전 너무 놀라서 눈을 껌뻑거리다가 황급히 인사를 했어요. 시아버지는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나오라고 하셨고
저는 어버버 하다가 나가겠다고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불러낸 곳은 집 근처의 카페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뛰쳐나온 터라 옷차림도 엉망이었는데 시아버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마치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근사한 중년 남성으로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세상 사람 좋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뒤에 그리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나온 음료를 앞에 두고서 시아버지는 빙긋거리며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좀 결혼이 급해서 말이다. 애가 계속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는데 결혼 연기해야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급한가 봐. 네, 안 그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만약 우리 애가 급하게 굴면 내가 막아줄 테니. 시아버지는 정말 호인이신 것 같았어요. 회사 중역으로 있다가 퇴직하셨다더니 품위도 있으셨죠. 젊을 때는 오히려 남자친구보다도 더 잘생기고 훤칠했을 것 같은 외모였고요. 그런데 난 네가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구나. 지금도 예쁘지만 말이다. 별 말씀을요, 아버님. 시아버지의 칭찬에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예쁘다는 말은 상당히 많이 들은 편이었지만 시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들으니 더 부끄럽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아주 담백하게 말씀하시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이끌어 가셨어요.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하신 분답게 무척 능숙한 대화 스킬이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젊을 때 여자들한테 인기 꽤나 있으셨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가을에 내 친구 아들도 결혼한다더구나. 그 애도 우리 애랑 비슷한 나이인데 서로 또래 아들들이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친구하고 좀 서로 잘난 척을 했었어. 애들 데리고 말이다. 비슷한 또래 아드님이시구나. 그래. 그런데 여태까지 그 친구 아들이 다행히도 내 아들보다는 조금씩 뒤떨어졌었다. 그래서 여태 내가 잘난 척을 꽤 해왔지. 자식 가지고 잘난 척하는 부모 마음 넌 이해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란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이해하죠. 저희 부모님도 정말 계속 그러시는걸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사실 이해한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게 일반적이라는 걸 그냥 아는 것뿐이었죠. 제가 괜찮은 미대를 나온 건 맞지만 그래도 취업이나 데뷔를 한 것도 아닌데 저희 엄마 아빠는 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셨거든요. 시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더니 조금 난처한 얼굴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 아들이 우리 애보다 조금 늦은 계절에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연기하면 걔보다는 좀 늦어지겠구나, 우리 아들이. 네. 평생 그 친구한테 내가 뒤처지는 건 없었는데 말이다. 에잉. 물론 당연히 아주 가벼운 농담 톤의 말씀이셨어요. 하지만 설득력이 굉장히 있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제가 결혼식을 연기하자고 하는 게 굉장한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다시 한번 그냥 결혼을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무척 호감 가는 어른인 시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왕 할 결혼 그냥 해버릴까 싶었던 거죠. 다시 고민이 되기에 저는 시아버지께 제가 다시 한번 몸 상태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다정하게 걱정하시고서는 돌아가셨어요. 차를 운전해 오셨기 때문에 떠나시는 것을 배웅하고 저는 집까지 걸어서 돌아갔죠. 거의 이왕 할 결혼 그냥 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코너를 도는데 예상치 않게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어요.
다행히도 세게 달리던 자전거가 아니라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저는 발목을 접지르면서 넘어졌죠. 아주 심하게 접지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역시 아프기는 해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오던 아이를 조금 혼내고서 그냥 절뚝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불길함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죠. 이게 세 번째였어요. 액자, 차 사고, 이번에는 자전거까지. 저는 엄마를 불러다 앉히고서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했어요. 또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지. 역시 엄마도 그게 신경이 쓰이시는지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저도 다름 아닌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시아버지야 며느리 설득하러 오실 수도 있죠. 아들이 결혼 급하다고 동동거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엄마는 시아버지도 좀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 너희 예비 시아버지 상견례에서 봤을 때부터 관상이 좀 안 좋았어. 뺀질뺀질해가지고 마누라 등 뒤에서 입만 잘 놀리게 생겼더라고. 아유, 엄마, 이제 관상까지 봐요? 너 오래 살아온 사람의 감을 무시하지 마라. 이거 꽤 중요해. 너희 시아버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닐 거야. 엄마 촉이 그렇게 느껴져.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을 연기하고 싶긴 했지만 어쨌든 하긴 할 거였기 때문에 엄마의 시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이 듣기 싫었죠. 저는 듣기 싫은 티를 내면서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고 엄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 고집이 사실 엄마한테서 온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 내가 순자한테 좀 전화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겠다. 순자 아주머니? 하지만 아주머니도 잘 모르신다며 건너 소개받은 거라. 그래, 뭐 고향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뭐 부탁받아가지고 소개해준 거라던데 한번 물어봐야지 자세히. 내가 이 서방 스펙 좋은 거랑 집안 좋은 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러고서 엄마는 곧장 순자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앞에서 전화하는 거라 제가 엄마 말을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보세요? 순자니? 아유, 그래. 잘 되어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 딸내미 결혼하는 그 집안 말이야. 그래. 그 이씨 집안. 시어머니 될 자리가 병원 부원장인. 혹시 그 집안에 대해서 더 아는 거 없어? 없다고? 그럼 누구한테서 소개받은 거라고 했지? 그래. 고향 친구 희영이. 그래. 걔도 또 부탁받은 거라고? 한참이나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원래 순자 아주머니는 우리 엄마하고 같은 고향 출신인데 엄마는 고향에서 빨리 떠나왔고 순자 아주머니는 계속 오가면서 살고 계셨죠. 그래서 순자 아주머니가 말하는 그 친구를 엄마도 아시는 것 같았어요. 뭐? 걔가 그러니까 박명희? 걔가? 순간 엄마가 좀 놀라시더라고요. 엄마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알겠다고 말씀하시고서는 끊었어요. 왜 엄마? 맨 처음에 말을 꺼낸 게 박명희라는 고향 친구라는데 걔가 너희 외가에서 식모살이 하던 애거든. 식모? 그래. 엄마 어릴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는 식모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 집에서 물건 훔쳤다가 너희 외할아버지한테 호되게 혼나고서 집으로 돌아갔었거든. 어릴 때 그랬던 거라 우리 고향 친구들은 다 모르는 일이고. 어머, 걔가 왜 이 집을 우리 집에 소개해주라고 했지? 엄마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보니 뭔가 섬뜩해졌어요. 아니 옛날 옛적 엄마하고 그리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던 분이
왜 갑자기 우리 집에 남자를 소개해주라고 했을까요? 엄마는 다시 순자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고향 친구들에게 전부 전화를 돌리면서 그 박명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옛날 수첩까지 다 꺼내다 놓고 정말 몇십 년 만에 연락하는 친구들한테까지 전화를 했죠. 그러다가 어떤 친구분하고 통화하는데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말씀해주신 통화 내용이 이랬어요. 예, 너 혹시 명희 기억하니? 박명희. 알지. 걔 우리 동네 빌라 반지하에 사는데. 어머, 그래? 지금 걔 어떻게 사니? 여기저기 파출 보러 다녔었는데 뭐 중매 일도 하는지 이상한 자리 가져와서 여기저기 고양이들한테 선보라고 들이대고 다니는 모양이더라. 이상한 자리? 나한테도 결혼 정력이 아들 딸 없냐고 하고 뭐 좀 곤란한 자리들 가져와서 들이대나 봐. 집은 잘 사는데 뭐 하자 있는 사람들 있잖니? 지능 좀 떨어지거나 자폐하라거나. 그래? 그렇구나. 혹시 최근에 뭐 그런 집자리 들이민 건 없었어? 왜 없겠니? 우리 집에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한 딸이 있거든. 둘째인데 얘가 좀 이뻐. 그랬더니 무슨 변호사 사위 볼 생각 없냐는 거야. 그런데 이쪽 고향 친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짜하게 났었거든. 걔가 들이미는 자리들 다 하자 있다고. 그래서 대체 무슨 소리냐고, 그 집은 또 어떤 집이길래 그러냐고 막 내가 쪼아댔어. 그랬더니 내가 솔직하게 말해주면 결혼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결국은 박명희 걔가 술술 불더라고. 집안은 진짜 좋다면서 엄마가 무슨 병원장이라나 부원장이라나? 그런데 걔네 아빠가 아주 폭탄이라더라, 폭탄. 폭탄? 무슨 사기 전과가 3개인가 되고 횡령에 뭐 혼인빙자 간음에 무슨 동물학대니 별거 다 있었어. 전과가 10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다더라. 그 집 엄마가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그 아버지하고 살고 그 이후에는 이혼해버린다고 벼르고 있나 봐. 그 아버지도 그 의사 엄마하고 허구한 날 싸워서 제발 이혼하자고 난리인 상태고, 아들이 결혼하고 이혼하면서 유산 물려주고 그 엄마는 미국 가버릴 건가 봐. 세상에. 그래, 그런 자리를 들이밀더라. 너도 조심해. 넌 그래도 지금 서울 간지 워낙 오래되어서 명의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너한테도 낚시 들어갈 수 있어. 그래,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서 절 붙들고 손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빨리 결혼하자던 그 남자친구의 냉담하고 귀찮다는 듯한 얼굴이 떠올라서 그제야 남자친구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던 초반의 그 얼굴이 완벽하게 가짜였던 거였어요. 엄마는 하마터면 본인의 인간관계 때문에 저를 정말 인간 말종 집안에 넘길 뻔했다는 사실에 머리카락이 쭈뼛 서셨다고 해요. 저는 엄마하고 붙들고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제서야 예비 시아버지가 그렇게나 말도 잘하고 설득력 있게 사람을 꼬여낼 수 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온갖 사기에 혼인빙자 간음에 아주 그 방면으로 해볼 건 다 해본 양반이었으니까요. 저희가 너무 황망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무렵 오빠가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저 결혼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일부러 맞춰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좀 쉬기도 하고 제 결혼도 보고 다시 나가려고요. 그런데 저랑 엄마가 그간 있었던 일을 오빠한테 매달려서 말하니까 오빠가 자세히 남자친구에 대해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막 두서없이 말하니까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사이코패스까진 아니어도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너 그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 안 되지. 못하지. 솔직히 너 약간 미련 있지? 다 그만둬. 가만 들어보니까 네 남자친구 그 아버지 성향 그대로 물려받았나 보다. 지금이야 로펌 소속 변호사니까 얌전하지만 나중에 무슨 큰 범죄에 가담할지 모르는 사람이야. 오빠는 정신과 의사라기보다는 제 윗사람다운 태도로 충고했어요. 사실 오빠의 말대로 저는 정말 마지막 미련이 약간 남아있었거든요. 하자가 있는 것은 시아버지와 집안 쪽이니까. 남자친구는 그냥 그 집안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대형 로펌 변호사를 내가 또 어떻게 만나나? 그리고 남자친구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 다정함과 배려가 사실 그 사람의 진짜 일면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는 오빠의 그 말을 듣고서 아, 그제야 이 결혼 진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시아버지의 그 범죄자 성향이 유전을 통해 물려지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게다가 그동안 남자친구가 보여줬던 모습들도 충분히 불안했고요. 제 인생을 그렇게 불확실한 것에 걸 수는 없었어요. 저는 큰 마음을 먹고서 남자친구한테 직접 파혼을 말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극구 반대를 하시고 아빠를 찔러서 아빠한테 직접 저쪽 시아버지한테 말하라고 했죠. 어리고 여자인 제가 말하면 남자친구가 무슨 반응을 할지 모른다면서요. 아빠는 저를 데리고 나가서 시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 함께 잠시 나와주실 수 있냐고 전화로 청했어요. 아빠는 원래 말이 없고 과묵한 편이셨지만 할 말은 확실하게 하시는 편이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워낙 바빠서 시아버지와 함께 나오지는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습니다. 예? 그래도 가장들끼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딸아이가 같이 나와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싶다 하여 같이 나온 것이고요. 순간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낭패와 더불어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제가 예민한가 싶었지만 시아버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인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집안 문제입니다. 저희 아빠는 간단하게만 대답하셨어요. 그 말은 해석의 여지가 참 많았죠. 언뜻 저희 집안 문제 때문이라는 말로도 들렸고 당신네 집안 문제라는 말로도 들렸어요. 시아버지는 그게 무슨 뜻인지 한참 생각했지만 찔리는 게 있는지 더 이상 묻진 않았어요. 대신 시아버지는 피식 웃더라고요. 예상외로 포기가 빠른 건가 싶었지만 시아버지는 도리어 비웃는 태도였어요. 아유, 또 파혼이네. 시아버지는 커피를 대충 마시고서 잔을 소리나게 내려놨어요. 이거 벌써 세 번째 파혼인 거 아셔? 이번에는 좀 성공하나 했더니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별로 안 죄송하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안 죄송합니다. 저희 아빠도 말수가 없다 뿐이지 그리 녹록한 분은 아니시거든요. 시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다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게 실패해버렸으니 더 미련도 없다는 듯한 투였죠. 그리고 다음날 밤늦게 갑자기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 앞으로 나오라는 말을 하고서는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겁이 났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일이니까 용기를 내서 내려갔어요. 오빠가 같이 내려가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하기도 했죠. 남자친구는 술이라도 마셨는지 술 냄새도 풍기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일방적으로 파혼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아버님 전과가 화려하시던데요. 남자친구는 이를 갈았지만 곧 벌컥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무서웠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겠어서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죠. 왜 상관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초반에 나 속여먹던 거 그거 다 아버님 닮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나 평생 같이 못 살아요. 스펙 좋은 것만 따지던 속물 같은 계집애 주제에 말이 많아. 남자친구가 손을 들어 제 따귀를 갈기려고 했지만 곧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어서 그를 밀쳐버렸어요. 남자친구가 주춤거리면서 밀려나다가 이를 갈았죠. 넌 또 뭐야? 얘 오빠. 오빠가 뒤에 따라 나와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가 끼어든 거였어요. 오빠는 험악한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고 뭔가 오해를 막겠다는 투로 급하게 덧붙이더군요. 친오빠. 뭐 사실 저로서도 남매인데 썸씽 있는 사이로 오해받는 건 별로니까요. 저는 그보다 절 때리려고 했던 전 남자친구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 때리려고 했네요.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진짜 끝이에요. 너 꺼져요. 남자친구는 앞에 오빠 때문에 달려들지도 못하고 씩씩대기만 하다가 돌아서서 가버리더군요. 저는 오빠하고 같이 아파트로 올라와서 방에 처박혀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원대로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충격적으로 끝나버린 거였죠. 그 후로 전 남자친구한테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마치 아예 있지도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죠.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순자 아주머니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극구 사과를 한 것만 빼면 마치 없었던 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원래 친구였던 사람과 감정이 싹터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인데 만약 그때 깜빡 넘어가 결혼했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지금도 깜짝스럽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랄게요.